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9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이전에 다른 책으로 소개를 한번 했던 작가입니다. 그분의 이제 한국에 소개되는 두 번째 책인데요. 비비언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다소 긴 제목의 책입니다. 원제는 Approaching Eye Level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한국에는 딱 맞춤한 번역서 제목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아마 출판사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실린 7편의 에세이 가운데 한 편의 제목을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사나운 애착이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작가인데요. 그 책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뉴욕타임스에서 지난 50년간 최고의 회고록 이렇게 뽑히기도 했고, 엄마와 딸 사이의 그 애증어린 관계를 이렇게 잘 쓴 작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 비비언 고닉의 다른 에세이들 7편을 묶은 책입니다. 이 책과 사나운 애착 중에 어떤 책이 좀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전 아마 사나운 애착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책을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나운 애착도 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책이 좀 더 각별하게 남은 책인데요. 저한테는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의 책이었어요. 저 스스로를 개발하는 느낌이 실제로 들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많이 전환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가의 에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어떤 멘토로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쓴 책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구 같은 느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와 나 사이에 어떤 모종의 우정 같은 게 생기는 느낌에 더 가까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보다는 친구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된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책 구매해서 읽으시게 되면은 마음이 가는 제목의 글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는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들으시고 보면은 특히 제 설명에 더 부합하는 글은 사실은 힘겨운 진실을 꾸준히 바라볼 때 나는 조금 더 나 자신에 가까워진다 라는 두 번째 글과 혼자 사는 일에 대하여 라는 세 번째 글, 아니면 마지막 에세이 이런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첫 번째 글이 표제작이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비비언 고닉이 뉴욕에서 살면서 굉장히 거리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먼 거리를 걷기도 하고요. 거리를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완전히 낯선 타인들이죠. 마주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어떤 큰 공연의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한 명 한 명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우연한 만남을 계속 거듭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묘하게 하나의 우연들이 겹쳐서 만들어낸 하나의 특별한 서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글로 쓴 거거든요. 이건 읽다 보면은 나도 어딘가 굉장히 북적이는 곳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런 관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작가가 그 관찰을 하는 그 시선이 굉장히 관대하고 우호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도 넘치고 관찰하려는 그 의지가 되게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관찰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마 드는 걸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밀한 감정들을 마주하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몇 대목 읽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두 번째 꼭지, 힘겨운 진실을 꾸준히 바라볼 때 나는 조금 더 나 자신에 가까워진다. 이거 되게 어떤 잠언집 같은 데 나올 만한 말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목이 인상적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로 쓰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죠. 말로 하기는 쉽지만 해내려면 평생이 걸리는 일이었다. 나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생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생각을 통제하고 확장하고 내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법을. 그러나 실패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또 실패했다. 사흘 뒤 나는 다시 책상으로 기어갔고 패배한 채 책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내 머릿속에 안개가 걷혔다. 다루기 힘들게 느껴졌으나 실은 간단했던 글쓰기에 대한 문제 하나를 풀자 가슴에 얹혀있던 돌 하나가 치워지는 것 같았다. 숨쉬기가 수월해졌다. 공기에서는 달콤한, 커피에서는 강렬한, 하루에서는 설레는 향기가 났다. 종교적 열정으로 만들어진 수사법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매일의 노력이 가져다주는 안심되는 고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일이 전부라고 주문처럼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분명 일이 전부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일하려고 매일 자리에 앉아있는 일은 내게 깨달음을 주었다. 나를 구원해주는 것은 일이 아니었다. 매일의 고생스러운 노력이었다. 날마다 노력하는 일은 내게 일종의 연결이 되었다. 연결되는 감각이란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강해진 나는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자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할 때 나는 덜 외로워졌다. 내게는 나 자신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 자신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새로워진 지혜의 힘을 느꼈다. 그리스인들부터 체오프를 거쳐 엘리자베스 케이리 스탠턴까지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본성을 탐구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모든 사람은 오직 일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만이 자아의 고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내가 방금 적어놓은 모든 것을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몇 번이고 잊어왔다. 불안과 권태와 우울이 나를 압도하면 그것들은 나를 지워버리고 나는 잊는다. 영혼의 노예 상태란 일종의 기억 상실이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 아는 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 자신 안에 있던 연결은 끊어져 버린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기에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끝없이 기억하는 일의 연속이다. 이 사람이 번번이 실패했던 것들, 계속 무언가 노력했던 것들, 그러고 나서야 아주 미약한 빛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또 고통스럽지만 반복하는 것, 이것을 반복할 때 어떻게 단계별로 무언가가 나아지는지를 되게 분명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딱딱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머릿속이 약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자기계발서다.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대목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싶은 데가 많은데 세 번째 꼭지인 혼자 사는 일에 대하여 저 이 꼭지 너무 좋아해요. 그러자 내 우울이 얼마나 평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평범하고 예상 가능하며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 매일의 우울, 그게 다였다. 매일의 우울은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걸 나는 마치 처음인 양 깨달았다. 에너지가 없으면 내면의 삶이 사라지고 내면의 삶 없이는 활기도 없으며 활기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 매일의 우울에 사로잡힌 삶은 범상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바로 이것이 외로움임을, 외로움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외로움이란 내면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외로움이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차단당한 상태였다. 외로움이란 바깥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다. 내 우울은 슬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슬픔은 사랑보다도, 결혼보다도, 우정이나 정치적 견해보다도 오래된 것이었다. 그 슬픔은 내 소중한 친구, 친밀한 친구였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 왔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 슬픔은 나라는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넘겨받은 감정이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계속 지켜내지 못하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정보를 흡수하기를 거부할 것이었다. 나는 잊어버릴 것이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었다. 다시금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었다. 통찰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되어주지 못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말끔해져야 했다. 걷는 일이 나를 정화시켜 주었고 깨끗이 씻겨 주었지만 오직 그날뿐이었다. 그 일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걸어야 할 운명이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랬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사면을 기다리며
역사상 가장 교양 있는 불만을 고수하면서 혼자 사는 우리는. 앞에 꼭지와 다르게 쓰인 꼭지인데도 비슷한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어떤 맥락이 있죠. 무언가 매일같이, 스스로를 매일같이 갱신하는 느낌? 왜냐면 나는 또 잊어버릴 거고 또 그 나락에 빠질 거기 때문에 매일같이 노력을 하는 그 자세, 그게 너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읽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마지막 꼭지도 너무 좋은데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어쨌든 이 책 구매하시든가 빌리시든가 하시면은 마지막 꼭지도 꼭 읽어주세요. 이 책의 표제작 에세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거리에서 만난 타인들과의 우연, 그 우연의 이상한 연결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두 번째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휴먼스라는 책이에요. 판형은 귀엽고 볼륨은 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전부 올 컬러로 사진과 글이 함께하는 책이에요. 대충 딱 느낌 오시나요? 제목이 휴먼스죠.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작가가 브랜던 스탠턴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이 휴먼스 오브 뉴욕이라고 해서 뉴욕 버전의 책이 먼저 나왔고 그게 이분의 출세작 같은 책이에요. 카메라 한 대를 들고 뉴욕에서 거리를 걷다가 그냥 아무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꽤 된 일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화제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그 작업을 하면서 2013년 타임지에 세상을 바꾸는 30세 이하 3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4년 더블린 대학의 제임스 조이스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뉴욕이라는 한정된 곳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이런저런 나라들, 이런저런 도시에서 완전히 낯선 타인들과 마주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그것 중에 일부, 아주 일부를 추려서 이 책에 실은 것이에요. 굉장히 컨셉추얼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진 좋고 글 좋겠지. 처음엔 약간 큰 기대는 없었어요. 당연히 좋을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느낌? 근데 막상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어디서 만난 사람들인지 그 지역이 태그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당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짧은 분량의 글도 있고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아주 긴 사연을 사진 여러 장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해 주기도 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아무데나 정말 펼쳐서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에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이때 사진을 찍히고 이 작가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펼쳤는데 이렇게 두 면을 다 차지하는 사진이 나오네요. 한 소년의 사진입니다. 여기 짧은 문장이 위에 적혀 있죠. 파키스탄 바부사르라는 고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아이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힘을 가지고 싶거든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파키스탄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한 뉴스가 많아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일본 도쿄에서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한 여성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히토시를 만난 건 내가 22살 때였어요.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히토시는 우리 병원 결핵 환자였어요. 아주 잘생겼었죠. 거의 외국인처럼 생겼었고 스페인 플라멩코 댄서 같았어요. 하지만 건강이 엉망이었죠. 우리 모두 그가 다음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하이쿠 대회가 열렸는데 간호사들이 우승자를 뽑는 일을 맡았어요. 100편도 넘는 응모작 중에서 나는 그 사람 것을 골랐죠. 은하수의 고요함과 함께 꽃이 피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밤에는 그의 침상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곤 했어요. 그때 남자애들은 다 하모니카를 불 수 있었는데 그는 폐가 너무 약했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연주했어요. 그가 퇴원하고 나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18년 동안 함께 잘 살았죠. 아이가 셋이었어요. 히토시가 완전히 건강해졌더라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약했어요. 52살에 죽었는데 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였죠. 4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매달 그리고 기일마다 나는 산중턱에 있는 그의 무덤에 가서 하모니카로 10곡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처음 보는 어떤 한 사람의 아주 강렬했던 인생의 어떤 순간이 압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페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뭐 나라나 인종이나 나이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정말 평범한 진실을 굉장히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편견과 혐오, 자극적인 매체 너머에서 보통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길어 올리다. 뉴욕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표사의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박연준 시인의 첫 장편소설 여름과 루비입니다. 이 책은 아마 읽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하네요. 7살 여자아이인 여름이라는 아이가 주인공 화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일종의 비밀 친구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루비예요. 그래서 여름과 루비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두 여자아이의 일종의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장담이라는 말이 굉장히 묘하게 오해의 뉘앙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절의 기억을 복원해 놓은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년의 기억이라는 것은 역시 방금 제가 그 휴먼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뭐 어른이 되고 하지만 유년에만 느끼는 공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감각. 그것이 왜냐하면 어쨌건 유년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처음 내가 느끼는 감정, 처음 한 생각들, 처음 바랬던 것들, 그 모든 것은 거의 모두 실패로 귀결이 되고는 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유년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감각을 첫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떤 유년을 보냈든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공통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쓴 소설 하면은 느껴지는 어떤 추측이 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터클한 스토리 라인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절을 다시금 너무나 생생한 언어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소설이고,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시절이라는 것이 시간성을 굉장히 띈 말이지만 그게 저는 공간성이 더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년이라는 그 시절이 저의 안에 어떤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으로 지금의 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느낌? 그 공간을 다시 둘러보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다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내가 그 공간을 다시 찾아갔을 때 전에 몰랐던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것을 새롭게 알므로써 지금의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또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유년의 어쩔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다시는 제가 뭘 해도 그때만큼 처음으로 무언가를 마주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한 어떤 느낌들, 그것이 생생한 공간에 너무나 아름답게 쓴 문장들로 제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공간을 다시 둘러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스토리 이런 것을 소설에서 제1의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 않은 소설의 매력을 나는 안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두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 문장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유년이 시절이라는 것. 유년은 시절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는다. 돌아온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컸다고 착각하는 틈을 비집고 돌아와 현재를 헤집어 놓는다. 사랑에, 이별에, 지속되는 모든 생활에, 지리멸렬과 환멸로 치환되는 그 모든 숨에 유년이 박혀 있다.
붉음과 빛남을 흉내낸 인조 보석처럼 박혀 있다. 어른의 행동, 그건 유년의 그림자, 유년의 오장육부에 지나지 않는다. 읽으면서도 이게 보통 쓰이는 낱말의 위치나 보통 쓰이는 낱말이 아니어서 읽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더 보이는 문장들, 붉음과 빛남을 흉내낸 인조보석처럼 이런 것, 유년의 오장육부 이런 표현, 박연준 시인의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문장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부분을 더 읽어볼게요. 이별에 대한 짧은 대목입니다. 모든 이별은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다. 사소한 이별이라 해도 그게 이별이라면 올라선 곳에서 내려와야 한다. 내려오기, 그게 이별이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낙차 때문이다. 당신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거기와 여기, 사이라는 높이. 당신이 한사코 나와 떨어져 존재하려는 높이. 기어 올라야 하는 이별도 있을까? 그건 죽은 사람, 하늘로 돌아간 사람뿐이다. 이 책을 읽고 박연준 시인을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시인의 다른 산문집이나 특히 시집들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유년의 기억이 시들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붙들고 쓴 시들이 많은 시인이기 때문에 시집들을 이 소설 읽고서 읽으시면 분명히 더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의 이 대목 저 대목들을 읽어서 굳이 첫 문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책의 일부, 뭐 첫 문장을 포함해서 그 책의 일부를 들으시고 그 느낌을 받는 게 가장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려나 봐요.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역병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을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